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교재 190페이지 신학로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짧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자, 뒤로 쭉 넘어가게 되면은 194쪽에 산업혁명이 있어요. 이제 요걸 한 대 묶어서 제가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신학로 개척. 요것도 이제 단독 문제로 이제 종종 출제가 되는데 신학로 개척에서는 자,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일단은 배경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신학로 개척의 배경. 자, 그리고 전개 과정, 결과. 원래 기존에는 이제 저 결과의 값만 주로 물어봤는데, 자,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는 뭘 물어보냐면, 여기에 있는 전개 과정. 그래서 누가 어디를 개척했느냐, 요걸 시험에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전개 과정에서의 인물과 그다음에 결과의 값, 이걸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신학로 개척은요, 자, 우리끼리는 앞으로 이렇게 갑시다. 15세기 말부터 시작됩니다. 15세기 말부터 시작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콜럼버스 있잖아요. 그 콜럼버스가 1492년도에 신대륙, 즉 어디입니까? 아메리카 쪽을 이제 발견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처음에는 신대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서쪽에 있는 인도다. 그래서 서인도 제도라고 이제 이름을 불렀었던 건데 어쨌든 요 시점이 이제 15세기 말이잖아요. 그래서 신학로 개척의 시작은 15세기 말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완성된 시점은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계 최초로 세계 일주에 이제 성공을 하는데 그 시점이 1522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신학로 개척이 뜨면 자, 몇 세기로 가자고요? 16세기 초에 완성된 걸로 갈 겁니다. 됐죠? 그래서 신학로 개척 뜨면은 16세기로 가십시오. 자, 일단 갑시다. 여기에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는 뭐가 있냐면 이 오스만 제국이요. 자, 오스만 제국이 비잔틴 제국을 1453년, 그러니까 15세기에 먹었어요. 그러면서 얘가 자 무슨 무역을 지중해 무역을 뭐 하냐면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무역을 방해하니까 지중해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서 무역을 해야 될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 간다라면 신학로 개척의 또 하나의 배경은 여기에 과학기술의 발달 이런 게 있답니다. 그럼 과학기술의 발달에서 조선술이 발달된 거는 뭐, 배 만드는 기술, 조선술, 자, 그 다음에 항해술, 이런 것들이 발달된 거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술과 항해술의 발달. 중요한 거는 이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바로 나침반이라는 게 보급됐다는 거죠. 이 나침반이라는 것이 처음에 발명된 거는 이제 중국 송나라에서 발명된 건데, 송나라를 통해서, 자, 원나라로 계승이 됐고, 이 원나라를 통해서 이슬람을 통해서 다시 유럽,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나침반이 결국은 신학로 개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에 동방견문록이라는 이런 책이 있었는데 이 동방견문록은 마르코 폴로. 이 마르코 폴로가요. 어디에 왔었던 사람이냐면 13세기 원나라에 왔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3세기에 원나라에 왔었던 이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제가 쓰게 됐는데 내용은 막 이런 겁니다. 동방에는 말이야 막 금덩어리가 굴러다녀. 특히 일본을 묘사할 때요. 일본을 치판구라고 묘사하거든요. 그래서 치판구 그게 오늘날의 저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치판구를 자 일본인데 여기를 묘사하면서 일본에는 막 금덩어리가 굴러다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해놨어요. 그럼 그 서양인들의 입장에서 이 책을 접했었을 때 정말? 진짜야? 야, 그럼 한번 가볼까? 야, 동방에 가면은 막 그 둘러다니는 금덩어리 막 주워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호기심을 자극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방견문록은 자, 호기심을 자, 뭐하고 있다? 자극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 간다라면 여기에 왕들의 입장에서 무슨 집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앙집권. 자, 중앙집권을 위해서 왕권을 쉽게 얘기하면 강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영토 확장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했었던 겁니다. 이때 이베리아 반도에서는요. 뭐가 있었냐면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레콩키스타.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레콩키스타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크리스트교 재정복 운동이라 할 건데 이 크리스트교 재정복 운동에서 15세기 말에 그러니까 1492년 요 무렵에 크리스트교 재정복 운동이 자 완수가 되거든요. 15세기 말. 그러면 이베리아 반도 쪽을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했을 때 오늘날에 이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있는 자 이쪽 자 이베리아 반도라고 한다면 아이고야. 자 이렇게 됐다고 친다라면 여기잖아요. 여긴데 이슬람 아이들이 이쪽에 있는 이베리아 반도를 장악하고 여기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후우마이야 왕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처음 점령한 거는 사실은 우마이야 왕조가 점령을 했고
여기다가 나라를 만든 거는 자, 후우마이야 왕조인데 그 후우마이야 왕조 얘들이 이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슬람의 왕조가 자, 이베리아 반도에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그리스도교 아이들은 원래 로마가 분열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로마가 정치적으로 분열된 게 395년인데 3년 전, 그러니까 392년도에 그리스도교를 뭐 해놨어요? 국교화시켜놨잖아요. 테오도시우스가. 그래서 테오도시우스가 그리스도교를 다 국교화시켰기 때문에 로마에 살던 애들은 다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쪽에서 이슬람교가 7세기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610년에 만들어져요. 610년에 만들어져서 자 이쪽을 장악을 했고 8세기에 여기에 후우마이야 왕조가 지금 만들어진 거야. 그럼 8세기에 후우마이야 왕조가 만들어졌을 때 기존에 여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뭡니까?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밀어내자. 누구를요? 이슬람을 밀어내자. 이런 운동이 8세기 때부터 계속 전개가 돼요. 그럼 8세기 때부터 계속 전개가 됐는데 이 8세기에서 11세기. 요 11세기 때 좀 전에 얘기했었던 후우마이야 왕조 있잖아. 그 왕조는 무너뜨려요. 그럼 후우마이야 왕조가 무너졌는데 왕조는 무너졌지만 이슬람의 어떤 세력들, 이슬람 믿는 신자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라나다. 원래 후우마이야 왕조의 수도는 코르도바인데 그 코르도바는 이미 무너졌고 이슬람의 세력들은 마지막에 근거지로 어디를 이제 어디에서 저항하냐면 그라나다. 그 그라나다라는 도시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5세기 말 1492년에 그 그라나다가 점령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재정복 운동이 완수가 된 거죠. 그럼 완수된 시점은 15세기 말입니다. 그럼 15세기 말에 여기를 그리스도교가 완전하게 다시 회복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야 우리도 이교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아닌 다른 종교 그 다른 종교의 땅을 뭐하러 가자? 점령하러 가자. 그래서 이교도에 대한 정복 욕구 그래서 이교도를 정복을 해서 그거를 자 그리스도교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친 척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무슬림 개척에 하나의 영향을 끼친 거라 신앙로 개척에 하나의 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재정복 운동을 완수한 다음에 이교도에 대한 정복 욕구나 선교 욕구 이런 것이 있었다. 그게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용어를 외워야 될 거는 자 동방견문록 이런 책.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재정복 운동 요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자, 이제 전개 과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전개 과정 가시게 되면 이 신한우 개척에 앞장섰던 나라를 일단 먼저 얘기합시다. 자, 나라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그럼 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반도에 있었던 이베리아 반도. 얘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중해에서 가장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가장 왼쪽에 있으니까 안 그래도 오스만 제국 때문에 지중해 무역이 쇠퇴되고 있었을 때 가장 왼쪽에 있다 보니까 무역에서 소외된 그런 애들이에요. 두 번째는 자 얘네들이 그리스도교 재정복 운동을 완수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자 신한로 개척에 나서졌다 이베리아 반도.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 적극적인 후원을 할 건데 사람 이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톨로뮤 자 디아스. 자 바로톨로뮤 디아스. 이 바로톨로뮤 디아스 같은 경우는 자 어디를 개척을 했냐면 이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 자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자 개척을 해요. 희망봉을 자 개척을 했다. 이 희망봉 같은 경우는 자 아프리카에서 이 남쪽에 있는 여기인데 여기에 원래 이름이 뭐냐면 폭풍의 곳. 곳이 조그만 반도를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폭풍의 곳. 그러니까 이 주변이 파도가 워낙에 거칠어서 애들이 접근을 잘 못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드디어 자 도달하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바르톨로메 디아스 희망봉입니다. 누구의 지원을 받았냐면 이 바르톨로메 디아스 같은 경우는 자 포르투갈의 후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간다라면 여기에 컬럼버스. 이 컬럼버스 같은 경우는 자 누구의 후원을 받았냐면 여기에서 자 색깔 바꿔볼까요? 여기에서 에스파냐의 자 후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설명했었던 것처럼 서인도 제도.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가 아메리카였었던 거죠. 나중에요.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야 이건 인도가 아니라 새로운 땅인걸? 이라고 하면서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따서 이제 아메리카라고 이제 명명하게 되죠. 아무튼 서인도 제도.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바스코 다가마. 이 바스코 다가마 같은 경우는 자 포르투갈의 후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이 아까 희망봉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서? 바르톨로메 디아스를 통해서. 그래서 이 희망봉을 돌아요. 그러면 희망봉을 이렇게 거쳐서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했었던 게 바로 바스코 다가마입니다. 그래서 인도 항로를 개척했다 이렇게 합시다. 마지막에 이제 마젤란이 나오는데 이 마젤란 같은 경우는 누구의 후원을 받았냐면 마젤란은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습니다. 에스파냐의. 그래서 이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았던 마젤란이 세계 일주에 도전해요. 세계 일주에 도전하는데 결국은 성공을 하긴 하지만 마젤란은 죽어요. 어디에 상륙을 시도하다 죽었냐면 필리핀. 자, 필리핀에 상륙을 시도하다가 죽게 됐는데 나머지 일행들은 어쨌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한 바퀴 돌았다. 지구 구형설을 입증했죠. 신항로 개척이 완성됐죠. 이 시점이 아까 얘기했듯이 1522년 요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16세기를 일단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마젤란은 그 당시에 이제 필리핀에 상륙을 시도하다가 라프라프 장군, 이 라프라프 장군에게 결국은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결국 얘는 죽었고, 근데 그 뒤에 이제 에스파냐가 계속해서 이제 필리핀에 대한 어떤 공략을 해요. 그래서 결국 여기를 필리핀을 에스파냐의 식민지로 에스파냐가 개척을 하죠. 그러니까 마젤란이 직접 개척한 건 아니고요. 식민지가 된다. 누구의? 에스파냐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 정도. 마닐라가 이제 점령당했던 그런 지역이었었죠. 필리핀 마닐라. 아무튼 지금 이거를 쌤이 색깔 있는 걸로 썼는데 색깔이 그닥 구분이 안 되네. 이거를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러면 포에 이렇게 가세요. 시험 문제에서 이걸 순서대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지도를 줄 겁니다. 지도를 준 다음에 가나다를 이제 선을 달리해요. 점선도 주고 실선도 주고 굵은 선도 주고 해서 가나다 인물을 이렇게 쭉쭉 나열합니다. 예를 들어 이거를 가라고 줬고 이걸 나라고 줬고 이걸 다라고 줬다라면 지도에서 그럼 가나다를 줬을 때 가가 나보다 앞서서 신항로를 개척했다. 나가 가보다 먼저 신항로를 개척했다. 이런 식으로 전후관계를 따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연도를 외워야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정리한 요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요게 여러분들 순서입니다. 요게 개척된 순서예요. 연도 외우지 말고 요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수능특강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어떻게 교과서를 편집하느냐? 나라별로.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에스파냐에 예를 들어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은 컬럼버스와 마젤란 이 두 개를 먼저 묘사하고 그 다음에 나서 포르투갈의 후원을 받았던 바르톨로메 디아스와 바스코 다가마 이들을 따로 이제 묘사를 해요. 교과서에 서술할 때. 수특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순서를 여러분들이 잡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순서를 잡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쌤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외우시면서 이게 포에의 후원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콜럼버스 같은 경우는 원래 이탈리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탈리아 사람인데 시험 문제에서 얘가 이탈리아 사람일까요? 에스파냐 사람일까요?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고요. 누가 후원했느냐? 왜냐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신나노 개척에 앞장섰던 두 나라가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후원을 했고 지금 이야기한 요게 개척된 순서다. 꼭 외우십시오. 바르톨로메 디아스, 바디, 바스코 다가마, 바다. 됐죠? 바디, 바다, 그 다음에 콜럼버스, 마젤란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해야만 어려운 문제에서 순서를 잡아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요. 신한우 개척의 제일 중요한 결과의 값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 결과의 값은 첫 번째 무역의 중심지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어디를 이동하겠습니까? 네, 기존의 지중해에서 어디에서요?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맞죠? 대서양으로.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선택지를 어떻게 만들어 버리냐면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무역의 중심지가 대서양에서 지중해로 이동했다. 이런 말장난의 선지가 간혹 나옵니다. 됐죠? 틀린 선지네요. 지중해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예, 대서양 쪽으로 간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거 떠올려 보실래요? 무역의 중심지가 이동함에 따라서 그렇죠. 바로 르네상스의 중심지도 이동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시점이 몇 세기였었고요? 16세기죠. 16세기. 신한우 개척은 몇 세기니까? 16세기로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두 번째 간다라면 여기 있는 이 아메리카의 식민지를 개척했던 게 에스파냐인데 아메리카의 문명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의 문명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아즈텍 문명이라는 게 있었고요. 아즈텍 문명. 멕시코 쪽입니다. 그 다음에 잉카 문명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아즈텍 문명과 잉카 문명을
여기에 당시에 코르테스. 자, 그 다음에 피사로. 원래 사람 이름은 잘 안 물어봤는데 최근엔 요 이름까지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이름 기억할게요. 코르테스와 피사로. 이것도 순서입니다. 자, 그때 코피가 났네요. 코피. 자, 그러면 코르테스가 됐건 피사로가 됐건 얘네들이 자,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에스파냐거든요. 에스파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메리카는요. 다시 이건 별도의 공간에다 쓸게요. 라틴 아메리카는 왜 라틴 아메리카냐면 자, 보세요. 여기에 미국이 있는 요 위쪽, 자 여기하고 요 아래쪽을 부를 때, 자 아래쪽을 부를 때 문화적으로 나눈다라면 여기는 앵글로 아메리카라 부르고 여기는 라틴 아메리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왜 여기가 라틴 아메리카냐면 여기를 식민 지배에 있었던 애들이 라틴족 계열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그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바로 라틴족 계열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가 라틴 아메리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체크한 요게 에스파냐의 식민지라 한다라면 요거 색깔 바꿀게요. 브라질. 이 브라질은 자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지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가게 되면 IT 공화국이 있는데 그 IT 공화국은 프랑스가 식민지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는 어떻게 가냐면 모든 나라는 에스파냐가 지배했다. 그럼 에스파냐가 지배한 나라가 아닌 나라. 자, 브라질. 자, 브라질은 누가 지배했고요? 브라질은 자 포르투갈이 지배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IT. 자, 이 IT 공화국은 오늘날의 이제 IT 공화국이죠. 이 IT 공화국 같은 경우는 프랑스가 식민 지배했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프랑스, 자 브라질은 포르투갈. 그럼 이걸 제외하면 이 두 개지를 제외하면 모든 나라는 자 여기 있는 누구요? 에스파냐가 식민 지배합니다. 그때 에스파냐가 여기 멕시코 쪽에 있는 아스텍 문명 됐죠? 그 다음에 칠레와 페루, 자 여기는 안데스 산맥 요쯤에 있었던 잉카 문명. 그래서 잉카 문명도 파괴했고 아스텍 문명도 파괴했는데 이걸 파괴한 건 코르테스, 이걸 파괴한 건 피사로. 그래서 코르테스와 피사로 이들이요 문명을 파괴했고 이때 아메리카의 인구가 뭐 되느냐 급감합니다. 급감하는데 노동 착취를 해요. 그래서 노동 착취에 은광을 개발하면서 엄청난 노동 착취.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전염병이 돕니다. 당시 이제 천연두와 같은 그런 전염병들이 자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유럽 애들은 그 천연두와 같은 이 전염병의 이 바이러스 그거에 대한 어떤 항체가 어느 정도 생겼어요. 항체가 생겨가지고 자 이제 면역력이라는 게 생겼는데 아메리카에 이러한 유럽 사람들이 일부 들어오면서 없었던 그 바이러스가 이쪽으로 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인구 감소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세계사에서 공부할 때요, 여러분들 인구의 절벽, 그러니까 절대 인구가 감소하는 게 두 번 있거든요. 절대 인구의 감소가 두 번 있는데 14세기에 자 다시 14세기에 자 무슨 병이 돌았었을 때 흑사병이 돌았을 때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어나갑니다. 엄청난 인구 감소가 나타나요. 14세기. 두 번째는 뭐냐면 16세기에 바로 아메리카입니다. 이 아메리카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이 돌면서 인구가 급감하게 된다. 나중에 제가 아메리카 파트가 따로 있거든요. 선생님 교재는요. 이 아메리카도 아예 단원을 분리시켜놨어요. 그래서 여기도 최근에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거기에 설명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급감되는 이유는 전염병, 천연두와 두 번째는 노동 착취. 그럼 뭐를 착취했는데 아까 은을 개발한다고 그랬어요. 은광 개발. 그래서 이때 엄청난 은을 약탈을 해간답니다. 그래서 멕시코 쪽에 아카폴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칠레와 페루 쪽에서는 이제 포토시. 자, 이러한 은광을 개발을 해서 노동 착취를 했고 약탈을 하는데 이 약탈된 은이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갈 거 아닙니까? 유럽으로도 가고 물론 아시아로도 갑니다. 중국으로.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유럽으로 갔었을 때 은은 화폐입니다. 화폐인데 기존에 뭔가의 화폐가 유통되고 있는 상태에서 은이라는 추가적인 화폐가 생겼죠. 그럼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많아지죠. 은도 화폐니까. 그럼 통화량이 많아지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죠. 자,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자, 이를 우리는 자, 무슨 혁명이라고 하느냐? 가격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가격혁명. 자, 물가가 오른 겁니다. 이 가격혁명이 벌어졌을 때 상인들은요. 그렇죠. 상인들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이래 여기에 있는 자 무슨 혁명? 상업혁명. 이 상업혁명에 의해서 상인들이 많은 자 부를 축적하게 됐고 무슨 자본이 형성된 거라고요? 상업자본. 그러니까 상인들이 종잣돈을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상업자본. 이게 좀 이따 연결지어서 봐야 될 산업혁명에서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이 될 겁니다. 아무튼 용어는 가격혁명과 산업혁명. 자, 요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간다라면 자, 외래작물의 유입이 늘어납니다. 외래작물에 유입되었다. 그럼 이 외래작물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담배라든지 옥수수라든지 감자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자, 이딴 것들이 아메리카에서 원산지랍니다. 그럼 아메리카의 원산지였었던 이 작물들이 무슨 노가 개척되면서 신항로가 개척되면서 유럽으로 들어가고 아시아로 들어갑니다. 됐죠? 그래서 이들의 외래작물의 유입. 다섯 번째 간다라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 시대가 전개되었다. 뭔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계속 어디 중심으로 봤습니까? 유럽 중심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이렇게 발전되고 있었을 때 이들도 나름의 국가가 발전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아하, 지구라는 이 공동체 안에 이제 진정한 세계사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너희들 따로 서로 몰랐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전체가 이제 함께 아우러지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 시대가 시작되었다. 뭐 이게 신한우 개척의 결과의랍니다. 자, 그러면 결과의 값 왕별표 할 거고요. 됐죠? 교재로 가셔서 빠진 부분 자 추가해 드릴게요. 일단 위에 배경에서는 자 2번 밑 찍으시고요. 2번 그 다음에 4번 밑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밑 찍으시면 됩니다. 5번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자, 개척 활동에 기역, 리을, 디귿, 리을 자, 쭉 나와 있는데 포에 누가 후원했는지 포르투갈, 에스파냐, 포르투갈, 에스파냐. 그런 다음에 사람 이름을 순서대로 기억하라. 별표하시면 되고요. 자,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자,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는 바뀐 표기법에 자, 바르톨로메우 디아스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기출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바르톨로메우 디아스로 나올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문제는 바르톨로메뉴 자, 디아스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자, 아무튼 희망봉 발견. 그 다음에 이제 콜럼버스는 서인도 제도, 바스코 다가마는 인도 항로. 쭉쭉쭉 읽어보시고 지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시아 쪽에 이 아시아 쪽에 먼저 온 나라가 누구죠? 아시아 쪽에 먼저 온 나라가 그러네요. 여기에 있는 희망봉을 발견했고 인도 항로 포르투갈이네. 그래서 이 포르투갈이 자 아시아의 향신료, 자 아시아의 향신료 무역을 이제 장악해 나가기 시작해요. 무슨 노 개척에서? 신한노 개척에서. 그래서 아시아 쪽에 여기 있는 누가 왔다? 포르투갈이 왔다. 밑에 결과의 값을 가게 되면은요. 무역의 중심지 이동했다. 문명 파괴되었다. 쭉쭉쭉 이야기가 됐고요. 예. 다 됐습니다. 결과의 값 왕별표 하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가시게 되면 이제 이 신한노 개척에서요. 식민활동, 식민지를 이제 자, 개척하는 활동들이 전개되는데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자, 브라질을 차지했다. 그 다음에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리핀, 아까 마닐라를 거점으로 쓴다고 그랬죠. 코르테스와 피사르는 아메리카 문명을 파괴하면서 아메리카의 대부분을 에스파냐가 지배할 거고요. 네덜란드는 자 여기에 있는 일본까지 진출했네요. 신한노 개척 이후에. 자,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 이들도 동인대선을 만들고 식민지 개척을 활발하게 나가고 있다. 예. 탐구들은 일본의 포토시 광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조그맣게 별표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탐구들은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한노 개척 이전의 무역 형태와 신한노 개척 이후의 자, 무역 구조를 보여줬는데 자, 신한노 개척 이후 세계 교역망이 형성이 됐네요. 그래서 지도는 뭐 그닥 의미는 없고요. 밑에 있는 해석된 부분을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번에 뭐 나오냐면 자, 194쪽에 산업혁명이 나옵니다. 예전에요. 쌤이 강의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냐면 엄마의 손을 뿌리치는 게 먼저냐. 즉 절대방정 설명하면서 엄마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것. 즉 어렸을 때 백화점에 쇼핑하는 거는 손잡고 다니는 거는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분명히 나를 보호하는 게 맞는데 이제 20살이 넘은 이 성인이 된 나를 엄마가 계속 쇼핑하면서 손을 붙잡고 다닌다는 거는 자 뭐라? 간섭이다. 그래서 엄마 이거 창피해요. 손 좀 놓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엄마가 안 돼. 너를 보호하는 거야. 아니야 이거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 컸어요. 길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집에까지 갈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경제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손을 뿌리친 겁니다. 이게 바로 시민혁명이죠. 그런 다음에 엄마한테 결과의 값을 보여줬다. 이게 뭐였었어요? 쇼핑백이죠. 그래서 시민혁명이 먼저냐 산업혁명이 먼저냐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시민혁명이 먼저나? 그렇죠. 시민혁명이 먼저예요. 시민혁명이 먼저인데 자 교과서에 자 산업혁명을 먼저 대부분 다 묘사를 했기 때문에 쌤이 산업혁명으로 자 먼저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전후 관계에서는 시민혁명이 먼저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어느 나라에서 산업혁명이 벌어졌냐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벌어지거든요. 18세기 후반에 어느 나라라고요? 영국. 그럼 영국의 시민혁명은 그렇죠. 17세기에 있었겠죠. 17세기에 있었고, 자, 18세기. 그러니까 어쨌든 산업혁명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민혁명은 우리가 다음 강에서 배울 건데, 청교도혁명과, 자, 명예혁명, 자, 이딴 것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요, 산업혁명 들어가 볼게요. 배경을 먼저 한번 가봅시다. 자, 산업혁명의 배경을 가게 되면, 얘들은, 기술이 축적돼 있었답니다. 자, 기술이 축적돼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자, 기계가 발달되어 있었답니다. 기계가 발달되어 있었다. 앞에서요, 자, 모직물 산업. 그러니까 백년 전쟁 때 플랑드로 지방에 대한 어떤 그 영토 문제가 하나의 쟁점이었었는데, 거기가 이제 양모 생산의 어떤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 플랑드로였었죠. 백년 전쟁 전부터 물론 있었겠지만, 백년 전쟁 요 전후에, 그러니까 그 영국 내에서도 인클로저 운동 이런 걸 통해서 모직물 산업이 발전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차 인클로저 운동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모직물 산업이 발전돼 있었기 때문에 기술이라든지 기계 이런 것들이 계속 발달됐고 또 이 기계가 발달되는데 영향을 끼친 게 뭐가 있었냐면 17세기에 여러분들 자 영국에서는 경험주의 철학에 뭐 있었습니까? 베이컨과 로크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경험주의에서는 실험을 중시한다. 그 실험 정신. 그런 것들이 결국 기계 발달에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래서 기술 축적과 기계 발달.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정치가 매우 안정적인데요. 정치적 안정.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명예혁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 명예혁명은 다른 말로 우리가 무슨 혁명이라고도 표현하냐면 무혈혁명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무혈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혁명을 피를 흘리지 않고 성공시켰고 정치가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안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요, 여러분들 그 국가라는 게 하나가 발전되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것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쇠퇴되거나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부각되면 이게 톱니바퀴에 어긋나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정치적인 안정 이걸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라든지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함께 발전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벌어지게 된다. 네 번째. 자, 때마침 영국에서는 자, 풍부한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자, 풍부한 지하 자원. 나중에 이제 석탄이라든지 증기기관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석탄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한 자원들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었다더라. 자, 다섯 번째 간다라면 노동력이 풍부하게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자, 풍부한 노동력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풍부한 노동력은 몇 차 인클로저 운동? 2차 인클로저 운동. 자,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가면 2차 인클로저 운동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르네상스기에 자, 뭐가 있었냐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그러니까 북유럽 르네상스의 특징은 현실 사회와 종교 비판적 성격이 강했다는 걸 설명하면서 여기 있는 인클로저 운동을 설명해 드렸거든요. 1차와 2차 나눠서. 그래서 1차는 15, 16. 근데 우리는 16을 일단 공부했고요. 2차는 18세기인데 이 2차 18세기의 내용 기억나시나요? 지주와 지주들이 자, 서로 토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인클로저 운동을 했죠. 그 과정에서 농민들이 몰락했다라는 공통점은 있어요. 그래서 1차와 2차는 내용이 다르지만 농민의 몰락. 그 몰락한 농민들이 도시에 들어간 겁니다. 도시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풍부한 노동력을 형성시켜 놓은 구조가 있었는데 때마침 자, 이런 것들이 맞물린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맞물려요.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결국은 무슨 혁명에? 산업혁명에 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경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몇 차? 2차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되나요? 자, 그러면 전개 과정을 볼 건데요. 이 산업혁명의 전개 과정은 어느 나라에서 일단 먼저 자, 시작됐다고 그랬습니까? 영국? 아니야, 이거 먼저 갑시다. 산업혁명의 정의가 뭐죠? 예, 물건을 기계로 찍어내는 겁니다. 중상주의 단계에서는요. 절대왕정의 중상주의에서는 공장제, 수공업이라는 게 있었죠. 매니팩처. 그 매니팩처 단계까지가 우리가 중상주의라고 했는데 공장제 수공업을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이렇게 탈바꿈시킨 요게 여러분들 자 뭡니까? 요게 바로 산업혁명이거든요. 그러면은 기계가 먼저 만들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동력장치. 이 동력장치가 뭐냐면 증기기관이에요. 증기기관.
자, 여기에 있는 이 기계를 처음에 만들었었을 때는 물의 힘, 수차, 자, 물의 힘이라든지 아니면 가축들의 힘, 이걸로 이제 기계를 돌렸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증기기관을 통해서 기계를 이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동력장치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이후에 이 동력장치인 증기기관을 응용을 해서 증기선, 증기기관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교통의 발달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통신의 발달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 산업혁명의 전개 과정은 기계, 동력, 교통과 통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 발전이 될 거고 두 번째 간다라면 어느 나라에서 자, 영국에서 먼저 시작이 돼요. 18세기 후반에. 그러면서 유럽 및 어디로? 자, 미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럼 유럽 및 미국으로 확산된 요 시점은 자, 몇 세기냐면 19세기입니다. 19세기에서 요 정도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는요. 1851년 요 무렵에 세계 최초의 자, 박람회 걸리는데 19세기잖아요. 1851년 요 무렵이면 그래서 만국 박람회라는 게 열리게 돼요. 자, 이 만국 박람회가 영국 런던에서 이제 최초로 열리게 되는데 박람회가 여러분들 뭔지 알죠? 자기 상품들을 막 홍보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취업 박람회 아니면 육아용품 박람회, 낚시용품 박람회 이런 것들이 가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육아용품 박람회다 그러면은 아이들과 관련된 뭐 기저귀라든지 막 각종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기업들이 와서 홍보하면서 거기서 판매도 하는 이게 이제 박람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을 만큼 지금 산업혁명이 여러 나라들로 확산돼 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의 상품들을 홍보할 목적으로 한 자리에 모인 겁니다. 이게 런던에서 자, 처음 열렸다. 몇 세기죠? 19세기라는 거. 자, 이 정도.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의 값을 가봅시다. 결과의 값에는요. 자, 농업 중심의 자, 사회에서 이제는 공업, 산업 중심의 사회로 자,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 물질적 풍요, 자, 풍요가 생겼을 것이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인구가 자, 증가가 됩니다. 물론 인구가 증가되는 거는 자, 물질적 풍요도 있지만 여기 있는 교통이나 통신, 자, 그리고 자연과학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되면서 의료 기술의 발달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나타나거든요. 그래 결국 이제 평균 수명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는 어쨌든 계속 증가가 돼요. 계속 증가가 되었다. 자, 세 번째 간다면 긍정적인 어떤 측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결과의 값도 있는데 그 부정적인 결과의 값이라 간다면 도시 문제가 자, 발생이 돼요. 자, 도시 문제. 그래서 이 도시 문제는 이 도시 자체의 노동력이 풍부했었을 때 그게 산업혁명의 배경으로 작용됐다. 공장들이 그러니까 도시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이제 공장들이 막 만들어졌는데 공장들을 만들면서 또 일자리가 창출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됐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저녁에 퇴근해서 잠자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주거 공간이 필요하죠. 근데 그 주거 공간을 계획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 급한 대로 그냥 언덕, 산 이런 데다가 판잣집 막 이런 걸 마구잡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수구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환경 문제, 위생 문제, 자, 도시 문제의 대표적인 게 자, 이겁니다. 자, 주택이 부족합니다. 주택이 부족하니까 자, 주택을 판잣집 같이 무허가로 마음대로 난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 화수, 오염, 자, 그래서 환경 오염, 자, 생활 오염 이럴까요? 위생 문제 이럽시다. 자, 주택 부족 문제라든지 자, 위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시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자,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 간다라면 이제 노동 문제도 발생이 됩니다. 자, 노동 문제. 노동자 숫자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노동자 숫자가 많아지면서 노동 문제가 부상하게 됐고 나중에 그래서 자, 뭐가요? 공장법이라는 것도 만들게 되고 노동조합법도 만들게 되고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을 지켜내기 위한 자, 그런 법들이 이제 하나씩 만들어지게 되죠. 이 노동 문제의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아동. 그러니까 13세 안 돼 있는 아주 어린 10대 안 돼 있는 그러니까 막 초등학교 저학년들 있잖아요. 초등학교에 뭐 예를 들어서 1, 2, 3학년 정도 되는 그런 저학년 정도 안 되는 아이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갖다가 공장에서 일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의 입장에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나이 먹은 사람들을 갖다 쓰게 되면 얘들이 어떻게 돼요?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저항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그냥 어떻게 돼요? 사탕 하나만 쥐어주면 그냥 뭣도 모르고 막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의 노동착취 이런 것들이 큰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자 노동조합법이나 공장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극복해 낼 겁니다. 그 다음에요. 시험에 나오는 자 용어 중에 러다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 러다이트는요.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기계 파괴 운동이거든요. 기계 파괴 운동인데 여러분 산업혁명이 확산이 되면 노동자 숫자는 늘어나나요? 산업혁명이 확산이 되면 예 그렇죠. 노동자 수는 분명히 늘어나요. 산업혁명이 확산될수록 노동자 아니 물건을 기계로 찍었으면 노동자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기계 하나당 적어도 달라붙어야 되는 최소 인원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공장이 만들어질 때마다 기계가 늘어나니까 최소 인원의 인원수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기계가 불량품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노동자 숫자는 많아졌어. 근데 기계를 왜 파괴하는데요? 기계를 파괴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계 때문에 내가 실업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좀 아까 일자리가 늘어나서 노동자 숫자가 늘어났다면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계 파괴 운동은 누구냐면 숙련된 노동자들. 그러니까 이제 손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산업혁명 이전 시대에 수작업을 통해서 이제 물건을 생산할 때는 손기술이 좀 뛰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자, 일부 똥손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손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만든 이 상품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값어치를 높게 팔아도 되는 소위 명품이라는 자 이러한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기계로 찍어낸 똑같은 모양의 상품들이 시장에 지금 팔려.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전만치 못한 거죠. 수익 구조가.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기계 파괴 운동은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러다이트 운동은 숙련된 기술자들이 자, 중심이 되어서 기계를 파괴하는 거야. 이 기계 때문에 내가 실업자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간다라면 빈부격차가 이제 커져요. 자, 여기에 있는 도시 문제, 자, 노동 문제, 빈부격차가 커지는데 그 빈부격차 이거를 극복하겠다라고 자, 사회주의의 이념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공상적 사회주의가 있어요. 자, 공상적 사회주의. 여기는 자, 5원을 하나만 쓸게요. 5원. 5웬이라고도 하고요. 5원이라고도 합니다. 이 5원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회유와 설득에 의한 분배. 즉 빈부차 지금 커져 있잖아요. 빈부차가 커져 있는데 회유와 설득을 통해서 우리 이제 막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막 필통에 펜을 막 수십 개, 30개씩 막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색깔별로 그걸 다 쓰더라고요. 어쨌든 여학생들은 펜이 많아. 근데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펜이 별로 없거든요. 자, 여기에 있는 샤프. 이거 하나면 지금 10년 넘게 버텨낼 수 있어요. 샤프 하나 가지고. 샤프 심도 심지어 안 사. 친구들한테 뭐라고요? 야, 하나만 줘. 그러면 샤프 심 주죠. 아무튼요, 이때 남학생들한테 뭔가 좀, 이게 뭐야. 필기하려면 좀 색깔 있는 것도 좀 쓰고, 별표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눈에 확 띌 거 아니야. 필기를 하려면 색깔 있는 펜을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돈이 없는데요. 아, 그래? 빈부차가 지금 크죠? 그래서 여학생들한테 이제 다가가서 회유하는 겁니다. 야, 넌 펜이 많으니까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해서, 색깔별로 하나씩만 얘한테 좀 주면 안 되겠니? 그럼 얘가 여학생이, 그래요. 줘야죠. 라고 줍니까? 안 주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집에 아파트가 세 채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세 채가 있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차라리 이 세 채 중에 두 채는 노숙자들한테 집 없는 사람들한테 그냥 나눠주는 게 어때? 라고 회유에 설득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래야죠 라고 드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공상적 사회주의는요 말 그대로 공상에 불과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유와 설득에 의한 분배입니다. 회유와 설득에 의한 분배. 자, 그래서 이거를요 5원, 자, 생시모, 자, 프리에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5원 같은 경우 나중에 집단 농장, 뉴라나크라는 그런 집단 농장까지 자, 계획을 해요. 어쨌든 이 공상적 사회주의는 현실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걸 반박하면서 이 마르크스가 과학적 사회주의. 자, 이걸 외칩니다. 그랬을 때 무슨 선언을 하게 되냐면 공산당 선언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공산당 선언이 나온 시점이 언제냐면 1848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회주의라는 게 등장한 시점이 몇 세기라? 19세기. 등장하는 배경은요. 빈부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학적 사회주의에 자, 마르크스가 있는데 마르크스가 궁금했었던 게 뭐냐면요. 이 마르크스는 인간 사는 세상,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평등한가요? 뭐 그렇게 느끼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순하게 시험으로만 얘기한다면 똑같이 수능이라는 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건 기회의 평등한 거네요. 그죠?
자, 그런데 불평등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집에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죠? 부모님이 말 한 마리 정도 사줘서 말을 타고 특기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과는 지원할 수 없잖아요. 말을 타본 적이 없으니까. 집에 말이 없잖아. 근데 그 말을 가지고 있는 특권층들이 있잖아요. 아씨, 그럼 불평등한 거네?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 평등할 수도 있고 불평등할 수도 있는데, 자, 불평등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인간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불평등하지? 왜 불평등하지? 불평등의 원인이 뭘까? 라는 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불평등의 원인을 찾아보자.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을 그럼 뭐하자? 제거하자.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면 평등한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가지고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 본 거예요. 불평등의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자, 이거예요. 유물사관. 이 유물사관에서 여러분 이 유자가요. 유자가 있을 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질이 있다. 그 말이 돼요? 물질이 없던 시대가 있어요? 자, 유물에서 유는 있을 유자가 아닙니다. 이 유는 뭐냐면요. only 유자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유자라고요. 오로지 물질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된다는 관점. 자, 이게 유물사관인데 마르크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원시사회가 있었는데 이 원시사회에서는 구석기, 뗀석기, 공동생산, 공동분배. 그러니까 공산사회네. 원시 공산사회. 그러니까 여기는 계급이 없어요. 뺏는 계급, 착취, 자, 빼앗기는 계급, 피착취, 이런 계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 국가로 가니까 고대 국가에서는 빼앗기면 노예가 되죠. 로마를 떠올려 보십시오. 로마에서 어땠습니까? 전쟁에서 지면 전쟁 노예가 됐잖아요. 그래서 라티푼디움이라는 농장에서 힘겹게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고대는 노예제 사회네요. 노예들에게 생산을 맡기는 겁니다. 뺏고 빼앗는 관계가 이미 있네요. 그죠? 전쟁이라는 걸 해서 뺏었으니까. 땅도 뺏고 그들을 노예로 갖다 잡아왔죠. 자, 그 다음에 중세시대. 자, 중세시대 양대 산맥이 뭐죠? 크리스트교와 봉건제도. 자, 그러면 봉건제도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게 누굽니까? 농노들이죠. 그러니까 자, 여기에 있는 중세 농노제 사회. 자, 그 다음에 근대 국가로 와볼까요? 이 근대 국가로 왔을 때 근대는 시민사회라고 합니다. 근대 시민사회. 그러면 근대 시민사회 무슨 혁명을 통해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근대 시민사회가 성립됐었을 때 뭐라고 그랬죠? 경제 문제를 국가가 직접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가 경제 문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시민 주도의 산업혁명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산업혁명에서는 자본가들. 이 자본가들이 바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이렇게 근대 자본주의 사회까지 발전될 때 빈부격차는 더 커졌을까요? 좁혀졌을까요? 빈부격차는 더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계속 성장하면서 빈부격차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불평등도 심화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마르크스는 유산계급. 이 유산계급이 바로 상공시민들입니다. 부르크에 사는 아이들이 뭡니까? 부르주아죠. 그 부르주아가 바로 유산계급이거든요. 걔네들이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산업혁명에서 자본을 그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럼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이 부르주아 계급, 얘네들이 자 무산계급,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무산계급, 자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착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똘똘똘똘 뭉쳐서 여기 있는 유산계급을 뭐하자? 타도하자. 뭘 일으키는 겁니까?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이들의 생산수단을 뺏어오면 위치만 바뀌는 것뿐이죠. 그럼 아무 의미 없죠. 제자리잖아. 다시 위치만 바뀐 거잖아.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다음에 미래에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공산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공산사회, 즉 무슨 재산을 부정시켜서 사유재산을 부정시키는 거죠. 사유재산을 부정시켜서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구조를 만든다면 다 같이 평등하게 잘 살 수 있지 않겠니? 라는 게 마르크스의 바로 계급투쟁, 과학적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용어 여러분들 농노제 사회라는 거 요거 확인하시고 나중에 러시아를 설명할 때 쌤이 브나르도 운동이라는 걸 설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브나르도 운동 때 요 이야기를 잠깐 다시 또 제가 해드릴 겁니다. 아무튼 마르크스가 사회주의를 연구했었을 때 이 사회주의를 연구하게 되는 배경은 왜 불평등할까? 불평등의 원인이 뭘까? 자, 그 원인을 찾고자 했다. 즉 사회적 불평등, 빈부격차가 매우 심했다는 겁니다. 그럼 빈부격차가 더 심화된 거는 무슨 혁명의 결과의 값인 겁니까? 산업혁명의 결과의 값인 거죠. 자, 요거 이렇게 발표하겠습니다. 교재를 가시게 되면요. 자,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 매뉴팩처와 플랜테이션이라는 농업이 있었다. 자, 플랜테이션. 요 플랜테이션을 잠깐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플랜테이션. 플랜테이션은요. 신항로가 개척된 이후에 나타난 대농장인데 다시 가면 자,
플랜테이션은 대농장입니다. 대농장인데 어떻게 이제 나타나냐면 알맞은 기후. 이 알맞은 기후는 열대 기후여야 됩니다. 열대 기후. 그다음에 자, 유럽의 자본과 기술. 자, 그다음에 원주민의 값싼 노동력. 말이 값싼 거지 실질적으로는 노동 착취인 거죠. 어쨌든요. 자, 지금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 구조가 맞물려서 플랜테이션이 나타나는데 알맞은 기후는 열대기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통과되는? 적도가 통과되는 적도 주변이 열대기후니까 이 적도가 통과되는 지역에 뭐 대륙으로 간다면 어디 있을까요? 아프리카도 걸쳐 있죠. 자, 아프리카.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여러분 동남아시아에서 적도가 통과되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를 네덜란드가 지배했거든요. 그럼 네덜란드도 여기다가 플랜테이션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 땅에 적도가 지나가요. 그럼 적도가 지나가는 이 지역에 유럽인들의 자본과 기술, 그럼 유럽인들이 여기를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식민 지배하고 있는 거야. 자, 식민 지배. 그러면서 원주민들의 값싼 노동력, 노동 착취하는 거죠. 그래서 농사 짓는 이 구조가 자, 뭐예요? 플랜테이션인데 뭐 목화라든지 사탕수수라든지 이런 걸 재배해가지고 어디로 가져가냐면 유럽으로 이렇게 자, 가져갑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 아프리카 쪽에서는 농업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심고 싶은 작물들이 있을 텐데 유럽인들이 와서 식민 지배하면서 유럽으로 가져갈 사탕수수라든지 목화 이딴 것들만 재배하다 보니까 이 지역 자체에는 뭡니까? 농업의 불균형 현상. 먹고 사는 경제가 혼란스러워지겠죠? 아무튼 이런 부작용이 있고요. 그럼 유럽으로 이렇게 가져갔을 때 이걸 가져가게 되면은 자, 돈이 좀 되나요? 돈이 되죠. 왜? 대농장이니까. 플랜테이션이란 이 대농장이니까 돈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플랜테이션 대농장을 통해서 자본이 축적됐다는 겁니다. 자본이. 됐죠? 이러한 모습에서 유럽 아이들도 야, 그럼 우리도 이렇게 넓은 땅으로 경작해보자. 이해돼요? 느낌 왔어요? 몇 차 인클로우저 운동? 그렇죠. 2차 인클로우저 운동의 자극제가 된 겁니다. 2차 인클로우저. 그러니까 땅을 한 곳에 집약을 시켜서 넓은 땅을 농사지어야만 자, 이렇게 돈이 된다라는 거를 얘들이 본 거죠. 플랜테이션을 통해서. 그래서 2차 인클로우저 운동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될 거고요. 아무튼 밑에 내려가게 되면 이제 산업혁명의 배경에서 별표할게요. 왜 하필이면 영국이냐? 다른 나라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영국이냐? 자, 이미 다 설명은 다 됐었던 건데 자, 동글뱅이 2번에서 중요합니다. 1차라고 하면 틀려요. 2차 인클로우저 운동의 배경이 이제 산업혁명의 배경이다. 왜냐면은 풍부한 노동력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개 과정을 가볼까요? 자, 기계에다 동그라미 칠까요? 동력 동그라미 칠까요? 그 다음에 교통과 통신. 이게 발전 순서인데 작년도에요. 작년도에 이 사설 모의고사에서 지금 보이는 증기선은 자 19세기 누굽니까? 거기에 있는 자 풀턴, 증기기관차는 스티븐스, 자 그 다음에 밑에 유선전시는 자 모스, 자 무선전시는 이탈리아, 자 이런 것들을 쭉 찾는 문제를 줬는데 이게 어느 나라에서 지금 발명한 거냐 이걸 물어본 문제가 있었어요. 사설에서. 그래서 쌤이 거기에도 나라 이름을 좀 써놨으니까 참고로만 보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증기기관차라든지 증기선이라든지 증기기관차 이것들이 발명된 나라가 미국과 지금 영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이름 연락하지 말고 어느 나라에서 발명됐느냐 이걸 참고로만 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내려가시고요. 확산 과정에서 여기 밑줄 그을게요. 만국 자 박람회를 개최했다. 만국 박람회를 개최했다. 그다음에 결과의 값에서 자 설명이 다 됐나요? 예, 다 됐네요. 러다이트 운동 밑줄 그으십시오. 그다음에 사회주의가 자 등장했었을 때 여기 있는 공상적 사회주의에서는 5원 이름 하나 기억하시고 과학적 사회주의에 마르크스와 엥겔스 마르크스를 기억하십시오. 공산당 선언은 1848년도입니다. 자, 오른쪽에 탐구대로 1번은 2차 인클로우저 운동인데요. 요거는 쪽맞게 별표하시고 한번 직접 읽어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글뱅이 1번만 읽으시면 돼요. 별표하시면 돼요. 동글뱅이 2번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시민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 영국과 자, 미국의 시민혁명, 자, 요거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